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53페이지에 보시면 자,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나와 있는데 1번에 양도의 개념 나와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뭐와 관계없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어떻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됐나요? 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매매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155페이지에 3번에 양도가 아닌 경우 해서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무상은 양도 아니죠? 2번에 담보, 양도 담보인데 그냥 담보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담보는 맡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뭐 환지 처분 나와 있는데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할 내용은 아니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4번에 분할은 양도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에 무효도 양도 아니죠? 그 다음에 6번에 명의신탁 해지했을 때 신탁의 동그라미, 신탁 양도 아니죠? 그러니까 신탁을 하거나 해지가 되거나 상관없습니다. 다 양도 아닙니다. 네. 자,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 좀 볼 건데, 여러분들 교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53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부담부 증여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 증여입니다. 증여. 그러니까 증여, 자, 무상거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증여는 양도에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증여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요 단어가 붙은 거예요. 부담. 자, 부라는 말은 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담부 증여라는 말은 조건부 증여예요. 조건이 붙은 증여. 여기서 부담이라는 게 뭐냐? 바로 채무입니다. 그러면 채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가볼게요. 빚이죠.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얘는 양도로 봐요. 그러면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 건물 등을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증여를 할 때 그냥 증여를 해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면 돼요. 자, 취득세는 일단 고려하지 않을게요. 취득세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놔두고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해야 되는데, 증여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죠. 내 빚 좀 갚아줘 라는 조건으로.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짜리 건물을 증여를 할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받아주세요. 자, 근데 10억짜리 건물을 증여를 하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빚이 6억이 있거든요. 그것만 갚아주시면 돼요. 받으실래요? 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받았어요? 얼마짜리 받았어요? 예? 10억짜리. 10억짜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얼마? 10억. 10억에 대한 취득세. 근데 여러분들이 남는 이익은 얼마예요? 4억. 그러면 여러분들은 4억에 대해서 뭘 내시면 돼요? 자, 제가 10억짜리 건물을 드릴 건데 제 빚 6억만 갚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를 받았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취득세. 그 결과 얼마에 대한 이익이 생겼다? 4억. 4억에 대한 증여세.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증여세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6억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6억은 여러분들한테 공짜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제 빚을 넘겨받아서 대신 갚아주는 거죠? 결국 제가 파는 것이 되니까 6억은 저의 양도소득세. 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보죠.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하나 증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시가가 얼마냐면 10억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전제 조건이 갑의 채무 6억을 을이 인수하는 조건이에요. 조건 자체가.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요 6억, 즉 채무 6억은 받아서 뭐 해야 될 금액이에요? 갚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6억은 공짜야 아니에요? 아니니까 유상거래로 봐야죠. 그래서 유상거래니까 유상거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쪽에서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주는 쪽에서. 받는 쪽에서는 무슨 세금? 취득세를 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4억은 공짜로 생긴 거 맞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세금 낼 게 없죠. 무상거래잖아요. 무상거래니까 이쪽에서는 세금 낼 게 없죠? 이쪽에서만 일단 무슨 세금? 취득세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득이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일단 얼마짜리를 받았으니까 10억짜리를 받았으니까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시고 그 결과 얼마 이익이 생겼으니까 4억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시면 되죠. 그러면 저는 10억짜리를 주는 대신 그 중에 6억 부분은 돈 받고 파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6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한 거예요? 양도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요걸 부담부 증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채무액 부분을, 두 번째는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채무구나. 갚아야 된다, 안 갚아도 된다. 갚아야 되니까 공짜가 아니구나. 공짜가 아니면 유상, 유상이면 양도.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다.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구나. 공짜구나. 공짜니까 증여.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안 어려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건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억에 대한 취득세하고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시면 되는 거고 저는 6억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뭘 구해요? 이익을 구해요. 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자, 요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양도는 얼마라고 알고 있으니까 6억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취득가액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건물을 제가 과거에 얼마에 샀느냐면 4억에 산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 시세가 10억 정도 하는데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조건으로 증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6억에서 빼야 할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6억에서 빼야 할 취득가액은? 응? 4억? 아닙니다. 자, 아니요. 10년 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건물이 현재 얼마짜리냐면 10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학원 건물이 지금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걸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10억 전체 중에서 얼마를 지금 제가 파는 거예요? 6억 부분을 파는 거고 4억 부분은 그냥 드린 거예요. 자, 10층짜리 건물인데 6개 층은 파는 거고 그죠? 4개 층은 그냥 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파는 층수는 6개 층이죠. 총 10개, 10층짜리 중에서. 그죠? 그러면 취득가액도 10층짜리를 빼야 돼요? 6층만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취득가액 얼마? 요게 10층에 대한 지금 취득가액이잖아요. 그렇죠. 2억 4천이 돼야죠. 2억 4천. 왜? 전체 건물 중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이 60%니까. 60%잖아요. 10억 중에 6억이니까 60%죠? 그럼 여기도 전체 중에서 60%만 잡아야죠. 60%만. 10분의 6만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얼마에 샀다? 4억에 샀는데 얼마일 때 증여했다? 10억일 때 증여를 했고 그 중에 얼마 부분만 10억 중에서 6억 부분만 양도로 보는 금액이다. 나머지 4억은 뭘로 가는 금액이에요? 증여로 가는 금액이니까 요건 빼고. 됐죠? 그러면 6억에서 빼야 할 취득가액은 4억을 빼면 안 되잖아요. 4억은 이 전체 부분이니까 여기만 빼야죠. 그럼 여기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체 금액의 몇 프로니까 60%니까 여기도 전체 금액의 몇 프로 60%만 잡아야 되니까 4, 6에 24 2억 4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예요? 3억 6천만 원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문제에서 자 증여 당시 시가가 얼마이고 그중에 채무액이 얼마고 취득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세 개를 주거든요. 그러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전체 증여된 금액 중에서 양도로 보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만 계산하시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비율을 전체 취득가액에다가 곱해주면 그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 거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거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미쳤냐고요. 자기가 팔아도 얼마에 팔 수 있는데 10억에 팔고 그걸로 6억을 갚아도 4억이 남는데 그걸 포기하고 준다?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거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랑 거래했을까? 가족?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가족 간에 이 거래를 한다고요? 누구랑? 예? 친구? 예.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이거 이루어지죠. 가족이라고 하면 형제도 들어가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형제끼리 이 거래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시킬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자 부모가 자식에게 이건 이제 그 수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부분 그 재산을 이전을 시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고민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네.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자, 일단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줄까 말까 그것도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그건 일단 배제하고 준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건 죽어서 줄 거냐, 살아서 줄 거냐예요. 왜냐면 내가 죽고 나서 줄게. 그러면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돼요. 자, 일단 취득세는 배제하고 들어갈게요. 어차피 모든 것에는 취득세는 나오니까. 일단 배제하고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 거니까. 그러면 자녀가 상속세 부담이 별로 없다면 그냥 죽어서 주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상속세 부담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미리 주는 게 좋고. 그랬을 때 상속세가 최소 얼마까지 공제받는지 아세요? 최소 금액이? 혹시? 5억이에요. 상속세 최소 면세점이 5억이에요. 그러니까 5억까지는 죽어서 주는 게 좋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아시겠나요? 만약에 나랑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배우자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10억까지, 최소 10억까지가 상속세 면제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5억 또는 10억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정도 재산보다 훨씬 많다. 뭐 50억,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상속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상속이 아니라면, 죽어서 죽을 게 아니라면 어떻게 줘야 돼요? 살아서 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는 방법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매로 줄 거냐, 증여로 줄 거냐예요. 자, 매매로 주면은 주는 쪽에서 부모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부모가. 증여로 주게 되면 자녀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금액이 몰려가면 누진율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아지겠죠? 자,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편법이 이거예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부모 쪽에서 무슨 세금으로 가고 양도소득세로 가고 일부는 자녀 쪽에서 증여세로 가요. 그러면 금액이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분산됐죠? 자, 여기는 지금 금액이 이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든 이쪽에서 증여세를 내든 금액이 한쪽으로 몰렸잖아요. 근데 이게 혼합돼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분산되면 그만큼 금액이 낮아지니까 누진율이 낮게 잡히겠죠. 누진세 특징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누진세는 금액이 모이면 모일수록 누진율이 올라가는 거고 금액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누진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끼고 증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대출 끼고 증여를 한다거나 요때 많이 쓰는 방식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을 시킬 때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하는 거예요. 매매로 주는 게 맞을까? 증여로 주는 게 맞을까? 두 개를 혼합시키는 게 맞을까? 요 세 가지 방식인 거죠, 이제. 그러면 어느 게 가장 낫느냐? 그건 몰라요. 그때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을 시킬 건데 만약에 벌써 제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예요.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걸 증여로 주게 되면은 비과세를 못 받아요. 매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니까 세금이 없고 자녀는 취득세만 내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매매가 나온 거예요. 부담부 증여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를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비쌀까? 몰라요.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 계산하잖아요. 증여는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세율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양도소득세는 1200만 원일 때가 1400만 원일 때가 6%고 5000만 원일 때가 15%고 8800만 원일 때가 24%고 1억 5천만 원일 때가 35%고 뭐 38%고 40%고 42%고 쭉 이렇게 가요. 근데 증여세는 1억까지가 10%예요. 1억까지가. 그러면 여기를 구간을 한번 놓고 잘라볼게요. 자, 얘랑 비교하면 얘가 싸죠? 근데 얘랑 비교하면 이쪽이 더 비싸요. 양도소득세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취득을 해서 내가 6억 원에 판다. 그러면 차익이 얼마 발생해요? 5억이 발생하죠? 근데 그냥 6억일 때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이익은요? 6억이에요. 그러면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하고 6억에 대한 증여세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비쌀까? 요거 계산해보면 양도소득세가 더 비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4억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 발생해요? 2억 발생하죠?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더 싸요. 근데 일반적으로 계산해보면 증여세가 좀 더 비싼 건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시킬 건지라는 고민을 해볼 때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돈 주고. 왜냐면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려봐야 되거든요. 돌려서 가장 최저화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무사분들이 이걸 여러 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맡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법을 배우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뭔 소리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자,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몇 개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그 중에 뭐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로 봐서? 양도로 봐서 누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채무 외입 부분은요, 증여로 봐서 수증자가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계산 문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부담부 증여에서 동그라미 1번 기억번 보죠. 수증자가 인수한 무슨 금액? 채무액입니다. 자, 채무액은 증여자에게 뭐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미음번에 채무 외의 경우는 수증자에게 뭐가 과세된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 바꿔서 말하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내용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됐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경매는 양도야 아니에요? 경매는 무조건 양도입니다. 그죠? 경매가 무상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양도고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아셨죠? 그게 임의 경매가 됐든, 자, 교재는 놔두시고 일단 보세요. 강제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경매는 무조건 양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이번에 경매로 나왔어요. 자, 내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일단 유찰이 됐습니다.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떨어져서 또 했는데 또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낙찰이 됐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4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간다 그러면 시세가 7억짜리인데 유찰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4억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손해봤다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7억짜리인데 4억에 낙찰이 됐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에 거래가 됐다? 4억에 거래가 됐다. 근데 이 건물 취득가액은 3억이더라. 그러면 1억의 이익이 생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이야기예요. 얘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해서 팔렸던 강제로 팔렸던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6억 주고 산 거였다. 근데 4억에 낙찰이 됐다. 일단 양도야 아니에요? 양도 맞아요. 양도는 맞는데 마이너스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양도냐 아니냐 물어볼 때 양도다 아니다. 양도는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매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도입니다. 그게 어떤 경매든 공매든 상관없이. 근데 딱 하나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경우예요. 어떤 경우?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뭘까요?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게 하나 생겨야 되는데. 자, 자기가 내놓은 경매 물건을 자기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근데 이 말이 나왔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끔 이제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경매로 나온 게 아니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 친구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친구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내 건물을 담보로 친구가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담보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대출을 내줬는데 친구가 안 갚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때는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받았다면 그때는 양도도 아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매가 양도가 되려면 타인에게 넘어가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자기가 다시 받으면 안 되고. 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경매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양도예요. 딱 하나만 제외하고. 어떤 경우? 자기가 죄취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54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양가로 6번에 경매, 공매 나와 있죠. 공매 또는 경매 나와 있는데, 자, 공매나 경매는 양도다 아니다? 맨 끝에 양도에 해당한다. 근데 그 왼쪽에 참고란에 보세요. 참고란에 보시면은 소유자를 경공매로 인하여, 소유자산을 경공매로 인하여 어떤 경우? 자기가 재취등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교환은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양도죠, 교환은. 교환이라는 말은 주고 받는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네요.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주고 을로부터 토지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환이에요. 그죠? 그러면 갑은 뭘 팔았어요? 건물을 팔았으니까 갑은 건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을은 뭘 팔았어요?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건물도 10억짜리고 토지도 10억짜리입니다. 양도 차익,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0억짜리를 주고 10억짜리를 받아왔으니까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갑은 뭘 팔았으니까?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 과거 취득가액을 봐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죠. 얘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을은 뭘 팔았으니까? 토지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과거 토지에 뭐하고 비교해서? 취득가액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각자 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53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교환. 교환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환 중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교재는 없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토지 측량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토지 측량? 그 토지 측량하게 되면은 되게 한 3시간, 4시간 짧게는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뭐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딱 잡아놔야 돼요.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찍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니다 보면은 그 빨간 걸로 이렇게 그 말뚝 박혀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측량해 놓은 거잖아요. 반듯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반듯하게 잘라놨습니다. 근데 시골 같은 데는 되게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뭐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논 같은 경우가 되게 계단식 논이고 이게 반듯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 돼 있잖아요.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땅이 우리 땅인지를. 그래서 한번 측량을 한번 해봤어요. 측량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논둑이 또 무너지고 그러면은 또 뭐 어떻게 때려 맞고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은 쭉 들어가 있고 어느 한쪽은 지금 쭉 나와 있고 뭐 이러거든요. 측량해 보면 개판이에요. 남의 땅이 막 내 땅에 들어와 있고 내 땅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있고. 네. 하여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측량이 되어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에요. 뭘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경계를 다시 이렇게 자르자. 경계를. 이 땅 너 가져. 대신 이 땅 나 줘.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뭐 하기도 좋지 않냐. 이럴 때. 요것도 교환이죠? 네, 요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토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교재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요 단어가 나왔다. 토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라는 단서가 보인다. 그때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니다. 근데 이런 말이 없다면 아직까지 시험제 나온 적은 없거든요. 이런 말이 없다. 그러면 교환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도라고 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담보라는 말이 있네요. 담보. 여러분들 담보는 양도이 아니에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담보가 무슨 말이에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일리가 없죠. 근데 왜 맡겼을까요? 그래요. 돈 필요하니까. 돈 필요하니까 맡겼겠죠? 그래서 그 돈을 갚았습니다. 갚았으면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양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안 갚습니다.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습니다. 이때는 양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 자 155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좀 왔다 갔다 할게요. 155페이지 양가로 2번에 양도담보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보죠.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서 양도담보 계약 시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번째 줄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냥 여러분들은 담보에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담보에. 그 말 자체가 양도가 아닌 거니까. 근데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불이행이라고 단서가 붙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된 해당 자산을 변제 충당했다. 이게 대물변제예요. 물건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이 건 양도에 해당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물변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물변제. 그러니까 매매하고 순서가 바뀌어요. 자, 제가 건물을 팔고 나서 돈을 받으면 매매예요. 양도 맞죠? 반대로 돈을 먼저 빌려요. 그리고 그걸 건물로 갚아요. 이게 대물변제예요.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 그래서 대물변제인데 여러분들 양도담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전당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 돈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보통 담보를 제공하면 뭐가 발생해요? 그 담보에 저당이 잡혀요. 저당이. 자, 문제는 저당권 자체는 이거 자체가 후순위로 권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당을 잡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받아오는 방식이에요. 소유권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담보를 내놓으래요. 그래서 제 건물이 있는데 이거 담보로 잡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를 써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게 양도담보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을 넘깁니다. 건물을 넘기진 않아요. 건물은 제가 계속 써요. 소유권을 넘겨요.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죠? 원인에 뭐라고 적힐까요? 아니에요. 매매로 적혀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딱 보면요. 뭐라고 생각해요? 매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통지서가 와요.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 통지서를 들고 그 계약서 있잖아요. 채무계약서. 그걸 들고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무서 자료에 담보라고 적혀요. 그게 양도담보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판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채무 상환 기간 있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확인을 시켜요. 확인을 시켜서 안 갚으면 그때가 양도로 봐서 세금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담보만 보이면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담보 뒤에 무슨 글자가 붙으면 채무 불이행이 붙으면은 그때는 양도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수용 등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을 배우셔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분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나누는 거죠? 양도 일리가 없죠. 그래서 지분을 단순히 나눈다. 자, 5대5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5대5로 다시 그대로 갔다. 양도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왜? 자기 것만 가져온 거니까. 근데 이걸 분할하면서 내 지분이 뭐가 됐다면 감소됐어요. 그건 양도죠. 감소됐다는 이야기는 내 지분을 뭐 했다는 소리예요? 팔았다는 이야기니까. 5대5였는데 6대4로 바뀌었다. 그러면 5였던 사람이 1이 줄어든 거죠. 그 1을 상대방에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양도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혼했을 때 재산을 이전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 분할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위자료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재산 분할로 이전시키면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위자료로 이전시키면 양도예요. 자, 그래서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하나 이전을 시킵니다. 소유권 이전을 시켜요. 소유권 이전을 시켰는데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 보셨어요 혹시? 제발 좀 보세요.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돼 있어요. 그중에 갑구가 뭐가 기록돼요? 소유권이 기록되는데 맨 왼쪽에 뭐가 적혀요? 갑구 맨 왼쪽에 순번이 적혀요. 그 다음에 뭐가 적혀요?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런 식으로 적혀요. 1번은 무조건 소유권 보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전. 그리고 나서 날짜 적히고 그 다음에 뭐가 적히느냐? 매매다, 뭐 상속이다, 증여다, 신축이다 이런 게 적히거든요. 거기에 재산 분할이라고 적혀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재산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이전 등기가 돼요? 재산을 나누는데 이전 등기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재산 분할은 재산을 나누는 게 맞는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재산 분할은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 분할이에요. 양육권은 나중 문제예요. 자, 일단 재산 분할 먼저 해야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져와요. 네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져와요. 그래놓고 방바닥에 쭉 버려놓고 챙겨가야지. 그랬을 때 내 명의예요. 내 명의인데 내 거예요. 문제 없죠? 네 명의인데 네 거예요. 문제 없죠? 자, 그것까지 이제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내 명인데 네 거인 것과 네 명인데 내 거인 거 있어요. 자, 이건 네 명의로 해놨는데 우리 엄마가 사준 거잖아. 이거 내 거야. 자, 그럴 때 이거 내놔 하는 게 재산분할 청구예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분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거 돌려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거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일리가 없죠. 받는 사람은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 내야 돼요. 아시겠죠? 재산분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각자 자기 재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각자 갈 길 가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이대로 못 물러서
나 때문이 아니라 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이대로는 못 가겠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게 위자료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10억을 청구를 했더니 주겠대요. 그것도 현금으로. 감사하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으면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현금 10억이 없으니 건물로 줄게. 그래서 건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위자료라고 적혀요. 자, 그러면 위자료로 적혔으면 주는 쪽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내 거 주는 거예요? 네 거 돌려주는 거예요? 내 거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보상 성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거래라고 해서 양도예요.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고요. 이쪽에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등기를 가져와야 되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위자료는 내 걸 보상 성격으로 주는 행위예요. 재산분할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원래 네 거야. 그러니까 돌려줄게가 재산분할이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이걸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요.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위자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현금이 없어서 부동산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등기는 누구 마음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죠? 그러니까 줄 때 좋게 막 뭐 던지고 막 때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욕하고 좋게 이야기해서요. 주긴 줄 건데 등기를 예로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세무사가 와서 이거 위자료예요 재산분할을 이거 확인을 못 해요. 무슨 재주로 확인을 하겠냐고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이걸로 좀 해주면 고맙겠어 라고 하면 받는 사람이 그래도요. 뭐 그동안에 살아온 정이 있으면 이걸로 해주겠죠. 근데 진짜 미우면요. 예로 받아도 예로 등기하고 튀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 몽땅 내야 되니까.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여기서 뭐 위자료나 지금 재산분할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서상 이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의심하느냐? 증여로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지금은 배우자 간 거래든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누군지는 아시죠? 부모 자식이에요. 이 사람들끼리 거래하더라도 대부분은요.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을 하고 거래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은 아직까지도 유교 사상이 되게 강해요. 우리나라 법은.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배우자끼리,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대가를 바라고 거래를 했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서에 보니까 매매로 신고가 들어왔고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건 매매 아닐 거야. 원래는 증여일 건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일부러 너희들 매매인 것처럼 꾸민 거지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 의심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거래를 하게 되면은요, 해당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지금은요. 처음부터 취득할 때 뭘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요. 자금 조달 계획서 그거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거 필수사항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금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조달을 했는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입증을 했으면 그때는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양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물론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교환을 하게 되면 서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교환을 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봐요. 아니면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또는 경매, 공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법원에서 거래할 때요. 법원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먼저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문장 중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나왔는데 요 단어들이 있더라. 그때는 뭘로 보시고요? 양도로 보시고 만약에 이 단어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때는 증여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나? 없어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156페이지에 양가로 7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 원칙은요. 증여로 추정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대가를 입증했다라는 것이 그 왼쪽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참고란에 있어요. 참고란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 경매, 2번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3번에 공매, 4번은 그 다음에 4번 놔두시고 5번은요. 대가를 명백히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뭐가 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입증했단 소리죠? 또는 그 밑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하는 경우? 교환하는 경우. 요런 단어들이 보인다. 그때는 뭘로 간다? 양도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거나 이럴 때 부모가 돈을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를 부모 집을 자녀한테 물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을 때 내 자녀 명의로 가게 되면은 증명을 해야 돼요. 자녀가. 매매로 가려면. 아셨어요? 그래서 내 자녀 명의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넣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들이다. 그러면 며느리 명의로 넣는 거예요. 내 자녀가 딸이다. 그러면 사위 명의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며느리랑 또는 나랑 사위랑은요. 이 관계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은행에서 가끔 알려주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시면 요 증명이 안 되는 금액들은 이 사람하고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 양도로 볼 거냐 말 거냐는 유상 이전으로서 사실상 이전은 전부 다 양도지만 무상 이전이거나 형식상 이전 등은 양도가 아니다. 자, 요게 기본. 여기서 몇 가지.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채무이익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라. 그래서 채무 부분은 갚아야 되니까 유상거래로 봐서 뭐고? 양도고 채무 외흡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경매는 무조건 양도다. 딱 하나만 제외한다. 뭐?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교환은 무조건 양도다. 딱 하나만 제외하고 토지의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 경계. 아셨죠? 그 다음에 양도 담보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데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무슨 단어가 붙으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지분이 감소했을 때다. 지분이 감소했을 때. 그 다음에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지만 위자료는 양도로 보고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자, 증여로 추정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다만 대가를 입증했거나 교환을 했거나 경매, 공매,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이 됐다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제가 문장을 읽지 않을 거예요. 양도냐 아니냐 문제가 나오면 요 단어들만 찾을 거예요. 자, 부담부 증여가 나왔으니까 채무액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경매가 나왔으면은 자기가 재취득했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교환이 나왔다. 토지의 경계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혼이 나왔다. 재산 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담보가 나왔다.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요 단어만 보고 답을 찾아낼 거라고요. 아셨어요?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살펴봤는데, 자,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부부 기신 주파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서 나오는 소득이 양도소득인데, 그 중에 일부는 뭘로 빠져요? 비과세로 빠지고 일부는 세금 계산해야 돼요. 근데 비과세가 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요때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보유기간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비과세인지 아닌지, 비과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이 결과값들이 다 달라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유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 하는 기간을 말해요? 가지고 있는 기간이에요. 가지고 있는 기간.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느냐면, 자산을 취득을 해서 양도할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보유기간이라 그래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없죠? 이 어렵지 않는 내용을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특례 등을 설명할 때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유기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또 대답 못 해요.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섞여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보유기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헷갈려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유기간은 당연히 언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고, 여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원시로 취득하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양도는요, 유상 이전만 양도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사람이 팔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이 팔았거나 원시로 취득한 사람이 팔았거나 그랬을 때 각각 취득일이 언제고 양도일이 언제냐, 이걸 살펴볼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해서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요. 그러면 유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유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매매입니다. 그러면 취득을 했을 때 매매로 취득을 한 거예요. 팔았을 때 역시 매매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중도금을 지급을 할 것이고요. 잔금을 치르겠죠? 역시 이때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도금을 수령을 하고 잔금을 수령하겠죠? 언제가 취득일일까요? 그래요. 이날이 취득일이에요. 언제가 양도일일까요? 이날이 양도일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잔금을 준 날 열세 받았다면 반대로 잔금을 받은 날 열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죠. 근데 잔금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짜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 날짜가 있어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짜와 실제 날짜가 있습니다. 이 두 날짜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달랐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언제 열세를 주고받을까? 그래요. 이날인 거예요. 이날. 그래서 이날부터 이날까지를 우리는 취득일, 양도일에서 보유기간이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교재 157페이지에 157페이지에 기업본 보죠.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 일반적인 이 말은 매매인 경우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언제로 간다고요? 사실상 잔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양도매 취득 시기는 언제다? 대금청산일이라 그래요. 대금청산일. 왜냐면 왜 대금청산일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여기는요. 대금을 준 날, 여기는 대금을 받은 날. 준 날, 받은 날을 다 쓰기 싫으니까 뭐라고 쓴 거예요? 청산한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것은 계약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실제 잔금이 청산된 날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요 잔금일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잔금이 언제 치러졌는지, 잔금을 언제 받았는지 뭘로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요. 통장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통장 거래를 안 했어요.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요게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보유기간이에요. 보유기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 근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은 뭘 봐야 될까? 그렇죠. 장부를 봐야죠. 그래서 등기일로 가요. 이날부터 잡아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답니다. 그때는 언제로 가느냐?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언제로 간다?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장부에 적힌 날. 그러니까 등기부에 적힌 날이 등기 접수일, 등록부에 적힌 날이 등록 접수일. 명의개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등기부에도 이름 바뀌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명의개서. 주식이에요, 주식. 주주 명부의 이름을 기록하는 걸 명의개서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수표, 자기합수표 있죠? 그거 은행에 줄 때 뒷면에다가 이름 적어요, 안 적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서라 그래요, 이서. 네. 개서는 우리 주주 명부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등기 접수일이다, 등록 접수일이다, 명의개설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묶어서 등기 접수일이라고 해도 돼요. 묶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적힌 날을 말한다. 장부에 적힌 날. 됐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잔금 전에 등기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냐면 잔금 치를 수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잔금 치를 돈이 없으면 매도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등기를 먼저 받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내서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은행 끼고 하면 다 그렇게 해줘요. 그냥 등기를 먼저 받고 나서 내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 안 낼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서 그걸 대행을 해주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순간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을 해서 바로 잔금을 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잔금 전에 등기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이미 이때부터 내 거 맞죠? 그래서 이때도 등기일로부터 가요. 그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가 됐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때도 언제가 취득일이다?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반적인 경우, 즉 매매인 경우에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대금 청산일로 간다. 즉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로 가고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어도 등기 접수일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가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은요. 12번에 자, 수용이 있습니다. 자, 수용은 양도 아니에요. 양도 맞아요. 자, 강제 수용이 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보상금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언제 양도일이 될까? 언제를 양도일로 볼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이 수용됐어요. 언제 나갈 거냐예요. 집에서 나간 날. 네? 자, 수용되면 수용된 날 나갈 거예요? 언제 나가야 돼요?
그래요. 돈 받은 날. 그게 언제? 보상금 받은 날. 이게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대금 청산일인 거예요. 그러면 수용 전에 보상금 나올까? 수용 후에 보상금 나올까? 그래요. 그래서 이 원칙이 얘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상금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그러면 보상금 협상 될 때까지 수용 지연돼요? 아니에요. 네. 계속 하다가 안 되면 강제 수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나중에 줄 때가 있죠? 그러면 나는 언제 나가야 돼요? 나는 언제 나가야 돼요? 이 집에서. 그래요. 이날 나는 쫓겨나요, 이날. 그래서 이때는 수용이 개시된 날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그 전에 등기를 먼저 이전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일 때는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이라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죠?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이다. 이 날이 양도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양가로 2번 보세요. 자, 장기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할부는 유상거래 아니에요. 유상거래 맞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보죠. 장기할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할부로 취득하는 거예요. 할부로. 네, 법률에서는 장기할부가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서 할부로 차는 걸 장기할부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취득을 했을 때 5년 장기할부로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할부 계약을 체결을 하고 1회 할부금 지급하고 2회 할부금 지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지막 5회 할부금을 지급을 합니다. 요게 총 몇 년 걸렸다고요? 5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일까? 언제? 그러면 이날이 지금 잔금일이니까 이날이 취득일이 돼야죠? 이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상거래는 무조건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대금 청산일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보유기간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냐고요? 아니잖아요. 할부로 사는 이유가 뭔데요? 그래요. 미리 받으려고 할부로 산 거예요. 돈은 나중에 주려고. 그래서 장기 할부는 이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절대로. 자동차 36개월 할부로 샀으면 36개월 후에 차를 인도받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받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언제인지는 몰라도 미리 받은 날이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그날이 언제냐? 등기가 되거나 인도를 받거나 사용 수익한 날이에요. 이날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장기할부에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자, 보죠. 자, 교재는 체크됐죠? 자,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로 간다?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무슨 날로 간다? 등기 접수일로 간다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수용이다. 그러면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장기할부다. 그러면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자, 앞자만 따서 저는 수용은 그래서 자, 원칙은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해도 등기 접수일. 근데 수용일 때는 그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에다가 뭘 하나 더 넣어요? 수를 하나 더 넣자고요.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 근데 장기할부는 대금 청산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미 받을 거니까. 그래서 등기가 나와야 되고 수용은 아니니까 수는 나올 수가 없고 인도일이나 사용 수익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그러면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용하고 장기할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날짜 3개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수용 보인다. 그러면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요 3개 나와야 돼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좋으니까 알면 더 좋고.
자, 장기할부가 나와도 무슨 날, 무슨 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중 어떤 날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법률상. 더 이상 양보 못해요. 대등수, 등인사 못 외워도 좋으니까 몇 개라는 것 꼭 외워주시라고요. 3개. 제발 부탁드립니다. 3개라는 글자는 꼭 외워주시라고요. 제발. 네. 그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로 자, 양가로 4번으로 가볼게요. 157페이지에 자, 우리 이제 무상으로 취득해서 양도했을 때는 언제로 가느냐? 상속일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에요?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는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상속 개시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무슨 날이에요? 사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받은 날 그러시면 안 돼요. 상속 받은 날이 아니에요. 등기한 날이 아니고 이분께서 사망한 날, 그날부터가 취득이래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으면. 그 다음에 증여는 받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증여 받은 날이에요. 증여 개시일이 아니고. 상속은 계약 없이 자동 승계가 되니까 개시한 날. 증여는 받은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받은 날. 어렵진 않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자, 자가건축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데 줄여서 자가건축이라고 하거든요.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일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 승인서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우시면 사용 승인서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걸 받은 날이 취득일이에요. 완공된 날을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동그라미 4번에요. 뭘 받지 않았다면? 허가받지 않았다면? 건축 허가 받지 않았죠? 승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사용일이에요. 이 날이 취득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오늘은. 나중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법이나 민법을 좀 배우셔야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로 간다?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 시험에서는 사실상 잔금청산일 이렇게 안 나와요. 대금청산일이라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어도 등기접수일. 장기할부가 수용이 나오면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 장기할부가 나오면 등인사,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모르겠다 그러면 3개. 그렇게 정리하시고,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 다음에 자가건축은 사용승인서, 허가받지 않았으면 사용일.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됐죠? 네.